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활자로 된 다양한 컨텐츠를 읽어주는 세이렌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서늘한 남양 특집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디스 월튼의 하녀를 부르는 벨소리로 한풀 꺾인 여름의 더위를 마저 식혀볼까 합니다. 세계 호러 걸작서는 종합출판사 책세상에서 발간한 유명 고전 공포 작가들의 단편을 엮은 양질의 호러 문학 기획 출판물입니다. 이 책은 총 2편의 시리즈로 기획되어 2004년 7월과 12월에 1편과 2편이 각각 발행되었고, 에드거 앨런 포, 기드 모파상, 아서 코난 도일, 메리 셸리,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등 장르 문학뿐 아니라 고전 소설 작가로도 이름이 높은 작가들의 다양한 단편들을 깔끔한 구성으로 엮은 판본입니다. 타 장르에 비해 호러 문학은 이러한 구성의 기획 출판물이 많은 편인데요. 장편 소설에서 보지 못한 또 다른 매력을 작가별로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단편 모음집을 읽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낭독할 작품은 세계 호러 걸작선 1편에 수록되어 있는 이디스 월튼의 하녀를 부르는 벨소리인데요. 순수의 시대의 작가로 알려진 이디스 월튼의 작품 세계는 다수 작가가 포함된 기획 도서가 아닌 작가의 단독 단행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을 번역한 정진영 번역가는 고딕 문학 매니아답게 호러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번역가로 러브크래프트 전집, 뱀파이어 걸작선 등 다수의 고딕 호러 문학을 번역했습니다. 고딕 호러 소설로 분류되는 이디스 월튼의 하녀를 부르는 벨소리는 예민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작가의 문체가 잘 번역된 단편이죠. 창백하게 느껴질 만큼 섬세한 문장으로 묘사되고 있는 브림프턴 저택 안으로 주인공 허틀리 양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녀를 부르는 벨소리. 챕터 1. 그해 가을, 장티푸스를 앓고 난 직후였다. 당시 석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했는데 하녀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몇 군데 들렀지만 모두들 앙상하고 허약한 내 모습을 보고 저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수중에 있는 돈도 거의 바닥이 났고 2달간 직업훈련소를 전전하며 마땅한 일자리를 찾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초조감 때문에 체중은 늘지 않았고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정말이지 당시에는 운명의 장난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를 처음으로 미국으로 데려왔던 부인의 친구인 레일턴 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녀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언제나 친절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왜 그리 안색이 좋지 않냐고 그녀가 묻자 나는 그간의 사정을 얘기했다. 그렇게 딱 할 수가. 아, 마침 적당한 일자리가 있을 것 같으니 내일 집으로 찾아오너라. 그때 자세히 얘기하자꾸나. 다음 날 부인을 방문했을 때 그녀는 소개시켜줄 사람이 자신의 조카 브림프턴 부인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브림프턴 부인은 피곤한 도해지 생활을 견디지 못해 허드슨의 시골 저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다. 자, 하틀리? 레일턴 부인의 예의 그 쾌활한 음성은 늘 내게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을 주곤 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그 저택은 그리 유쾌한 것은 아니란다. 건물이 굉장히 큰 편인데 음침한 기분이 들 거야. 내 조카는 신경이 예민한 데다 우울할 때가 많아. 부근 되시는 분은 그러니까 대부분 밖에서 보내는 편이야. 그들 부부는 자식 둘을 모두 잃었단다. 1년 전이라면 너처럼 한창 나이에 활달한 아가씨를 그런 답답한 곳에 보낼 생각은 안 했을 테지만 당장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구나. 그렇지? 그래서 깨끗한 시골 공기와 한적한 곳에서 제대로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니게도 아주 좋을 것 같구나. 오해는 하지 말거라. 내가 약간 고개를 숙이자 그녀는 몇 마디 말을 덧붙였다. 지겨울지도 모르지만 불행하지는 않을 거야. 내 조카는 그야말로 천사나 다름없거든. 지난 봄에 죽은 하녀도 20년 동안 조카의 시중을 들면서 진심으로 조카를 존경했지. 조카는 누구에게나 상냥하단다. 곧 알게 되겠지만 하인들도 괜찮은 편이라 적응하기 쉬울 거야. 너야말로 내 조카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란다. 조용하지, 예의 바르지, 신분에 비해서는 교육 수준도 높으니까 말이야. 책도 소리내서 잘 읽었던 것 같은데, 맞지? 조카는 책 읽어주는 걸 아주 좋아한단다. 단순히 시중을 듣는 하녀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해. 조카는 얼마 전 죽은 하녀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더구나. 외로운 생활일지 모르지만 어때? 해보겠니? 그럼요, 부인. 저는 외로운 건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가거라. 내가 추천하는 일이니까 조카도 좋아할 거야. 즉시 전보를 보낼 테니 너는 오기차를 타거라. 지금 당장 조카를 보살펴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시간 지체하지 말고 떠났으면 좋겠구나. 나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상태였지만 왠지 꺼림직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할 겸 이렇게 운을 떼어보았다. 그런데 부인, 주인 어른 말씀인데요. 말했잖니. 그분은 늘 밖에서 생활하신다고. 혹시 주인 어른이 집에 돌아오면? 레이턴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서둘러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그분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해라. 나는 그날 오후기차를 탔고 4시경에 D역에 도착했다. 나를 마중 나와 있던 마부가 곧바로 노련하게 마차를 몰기 시작했다. 10월 하늘에는 금방 비라도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끼어 있었고
마차가 브림프턴 저택이 있는 숲속으로 접어들자 사위는 짙은 어둠으로 빠져들었다. 숲속을 따라 2, 3km쯤 갔을까 무성한 관목숲에 둘러싸인 자갈마당이 나타났다. 저택 창가에는 불빛이 없었고 레이턴 부인의 말처럼 어딘지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앞으로 일하게 될 주인댁 사정을 다른 하인에게 귀동냥하는 위인이 아니었으므로 마부에게도 내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든 직접 보고 확인하는 편이 나았다. 그러나 저택의 외관만 놓고 보자면 썩 괜찮다는 판단이 들었다. 유쾌해 보이는 요리사가 뒷문에서 나를 반겼고 이내 식물을 불러 내 방까지 안내해 주라고 말했다. 부인께는 나중에 인사 올려요. 지금 손님이 와 계시니까. 솔직히 브림프턴 부인을 찾아오는 방문객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식모의 말이 싫지는 않았다. 식모를 따라 2층 계단에 올라서자 사인문이 나타났고 그 문틈으로 훌륭한 가구와 검은색 판벽 장식,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눈에 띄었다. 우리는 이내 하인들이 기거하는 별관으로 들어섰다. 무척 어두웠는데 식모는 등잔불을 깜빡했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방에 가면 성냥이 있을 거예요. 조심해서 가면 괜찮아요. 복도 끝이 층이져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바로 맞은편이 당신이 묵을 방이에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앞쪽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복도 중간쯤 웬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다. 우리가 다가서자 그 여자는 문과 쪽으로 비켜섰고 식모는 그녀를 보지 못한 모양이었다. 내가 보기엔 깡마른 체구에 얼굴이 창백했고 검정 드레스에 앞치마 차림이었다. 한여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가 지나칠 때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내 방은 복도 끝인데 정방형 공간에 면해 있었다. 그런데 내 방 맞은편 방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본 식모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런, 블라인더 부인이 방문을 또 열어놓았잖아. 식모는 방문을 닫아버렸다. 블라인더 부인이 한여장인가요? 한여장은 없어요. 블라인더 부인은 요리사예요. 그분 방인가요? 예? 아니에요. 식모는 당황하는 표정으로 서둘러 말을 이었다. 주인 없는 방이에요. 빈 방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브림프턴 부인이 이 방문을 잠가 놓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녀가 내 방문을 열자 깔끔한 내부 공간이 나타났는데 가재 도구도 훌륭했으며 벽에는 두어 점의 그림도 걸려 있었다. 식모는 촛불을 켠 후 방을 나서면서 하인 휴게실에서 6시에 차를 마신 다음 브림프턴 부인에게 인사를 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하인들은 휴게실에서 즐겁게 환담을 나누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 브림프턴 부인이 매우 친절한 분이라는 레일턴 부인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검은색 드레스 차림에 창백한 그 여자가 휴게실로 언제 들어올지 줄곧 주변을 살피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 그녀만 식사를 따로 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한여장이 아니라면 왜 그런 특권을 누리는지 의아했다. 문득 간호사라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렇다면 자기 방에서 따로 식사를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전에 들은 대로 브림프턴 부인이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면 간호사를 둘 확률이 컸다. 그쯤 되자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경험상 간호사와는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데다 저택에서의 내 입지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미 저택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그런 일로 낙담하기엔 때가 늦은 셈이었다. 어쨌든 꼬치꼬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보다는 두고 보면 정확한 내막을 알게 되리라 생각하고 마음을 추슬렀다. 차를 다 마신 후 식모는 남자 하인에게 물었다. 램버드 씨는 가셨나요? 하인이 그렇다고 말하자 그녀는 브림프턴 부인을 뵈러 가자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브림프턴 부인은 침실에 누워 있었다. 난로가 옆에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갓등이 켜져 있었다. 그녀는 첫눈에도 연약해 보였지만 미소를 띠는 모습을 바라보다 나는 문득 그녀를 위해 도움을 줄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부드럽고 유쾌한 음성으로 이름과 나이 따위를 물었으며 뭐 필요한 것은 없는지, 적적한 시골 생활이 걱정되지는 않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부인과 함께라면 적적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가 한 말에 깜짝 놀라버렸는데 그처럼 충동적인 말을 하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의 생각을 그대로 한 말이었다. 브림프턴 부인은 내 말에 몹시 기뻐하며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세면과 목욕에 대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이루고는 내일 아침에 애그니스가 그제야 식모의 이름을 알았다. 자세히 알려줄 거라고 말했다. 오늘 밤은 무척 피곤하군. 저녁 식사는 여기서 해야겠어. 애그니스가 식사를 가져오고 허틀리는 짐을 풀고 좀 쉬도록 해요. 나중에 들러서 옷 벗는 걸 도와주면 돼. 잘 알겠습니다, 부인. 아마 배를 누르시겠지요? 그녀의 표정이 다소 이상해 보였다. 아니, 애그니스가 부르러 갈 거야. 그녀는 재빨리 말을 마치고는 읽고 있던 책을 다시 집어들었다. 글쎄,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다. 하녀가 필요할 때마다 식모를 시켜 부른다니 말이다. 혹시 집안에 벨이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됐는데 다음날 아침 확인해 보니 방마다 벨이 설치돼 있었으며 브림프턴 부인의 방에서 내 방으로 직통으로 연결된 벨도 있었다. 그래서 브림프턴 부인이 애그니스에게 벨을 누르고 애그니스가 복도 끝에 있는 내 방까지 찾아오는 방식이 더더욱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뿐이 아니었다. 바로 다음 날 나는 브림프턴 부인을 돌보는 전속 간호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애그니스에게 전날 복도에서 본 여자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런데 애그니스 자신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면서 내가 착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고 애그니스가 등잔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미안해할 정도로 복도는 어두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시 마주치지 않아도 그녀의 모습을 정확히 기억할 정도로 나는 똑똑히 그녀를 보았다. 결국 나는 그 정체불명의 여자가 요리사나 다른 하녀의 친구라고 생각했다. 밤을 함께 지낼 생각으로 친구를 찾아왔던 것이고 하인들은 그런 사실을 대놓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게다. 하인의 친구들이 밤새 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주인들이 꽤 있으니까 말이다. 어쨌든 나는 그 일과 관련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틀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고 말았다. 나는 그날 오후 블라인더 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택에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일을 해온 그녀는 마음씨도 상냥해서 내게 불편한 것은 없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나는 생활이나 부인을 모시는 일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런 대저택에 봉제실이 없다는 것이 의문이라고 대꾸했다. 없기는 왜 없어? 바로 네 방이 예전에 봉제실이었는걸. 아, 그랬군요. 그럼 하녀는 어디에서 잤나요? 그런데 그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하인들이 묵는 방을 작년에 전부 재배치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급히 말을 얼버무리는 것이었다.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짐짓 모른 체하며 계속해서 말했다. 참, 제 방 바로 맞은편에 빈 방이 있던데요. 그래서 그 방을 봉제실로 쓸 수 있는지 브림프턴 부인에게 여쭤볼까 해요. 순간 뜻밖에도 블라인더 부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내 손을 움켜쥐는 것이었다. 아가, 그건 안 된다. 그녀는 파르르 떨며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맞은편 방은 엠마 섹슨의 방이었어. 그 사람이 죽은 후 부인이 방문을 잠가 놓으라고 하셨단다. 엠마 섹슨이 누구죠? 브림프턴 부인의 하녀였지. 아주 오랫동안 부인을 시중들었다는 그분 말인가요? 나는 레일턴 부인의 말이 떠올랐다. 블라인더 부인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분이었나요? 정말 천사 같았지. 부인께서도 친자매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제 말은 어떻게 생긴 분이었는지 궁금해서요. 순간 블라인더 부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설명하는 재주가 없단다. 더 늦기 전에 밀가루 반죽을 해야겠어.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챕터 2. 내가 주인 어른을 본 것은 브림프턴 저택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그날 오후 주인이 돌아온다는 정갈이 있은 직후 하인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바뀌어 있었다. 누구도 주인 어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블라인더 부인은 그날 저녁 식사에 무척 신경을 쓰는 눈치였지만 주방 하녀를 다그치는 모습이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날카로웠다. 집사인 웨이스 씨는 진중한 성품에 말투가 느린 인물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다.
그는 평소 성경 읽기를 즐겨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릴 때에도 멋진 성경 구절을 인용하곤 했지만 그날 내가 식탁을 떠나려는 순간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구절은 몹시 섬뜩한 것이었다. 그는 그 구절이 이사야서의 내용이라고 말했는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예언서를 인용한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저녁 7시경 브림프턴 부인이 찾는다는 애그니스의 전원이 있었다. 나는 부인의 침실에서 브림프턴 씨와 맞닥뜨렸다. 그는 난로가에 서 있었다. 매우 굵고 튼튼한 목과 붉게 상기된 얼굴, 까다로워 보이는 작은 눈. 아마 경험이 없는 순진한 사람들이라면 잘생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얻을지 모르는 외모였다. 내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눈길이 순식간에 내 몸을 훑고 지나갔다. 한두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므로 나는 그 눈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이내 아내를 바라보며 뭔가 말을 건넸다. 물론 그런 행동에도 의미가 있기 마련이다. 내게 일말의 매력도 느끼지 못했다는 의미였다. 한 가지 면에서는 장티푸스의 덕을 본 셈이었다. 남자의 팔뚝밖에는 안 될 만큼 바짝 마른 모습으로 남게 했으니 말이다. 새로운 하녀예요. 이름은 허틀리. 브림프턴 부인이 그렇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말을 계속했다. 1, 2분쯤 지난 후 브림프턴 씨가 방을 나갔고 나는 저녁 식사를 위해 부인의 옷을 갈아입혔다. 그런데 부인은 창백하게 질린 상태로 내 손길이 몸에 닿을 때마다 진저리를 치는 것이었다. 브림프턴 씨는 다음날 아침 집을 떠났고 사람들은 기나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였다. 브림프턴 부인은 모자에 털 목도리를 하고 화창한 겨울 아침이었으므로 정원을 산책했는데 한결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그 아름다운 젊은 부인의 과거와 현재를 거의 알게 된 느낌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그날 아침 브림프턴 부인은 산책을 하다 램퍼드 씨를 만났고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누며 내 창가 밑 테라스를 따라 걸었던 것 같다. 이름만 들어왔던 램퍼드 씨를 보게 된 것도 그때였다. 그는 브림프턴 저택에서 2, 3km쯤 떨어진 마을 끝에 살고 있었으며 겨울이면 그 마을에서 보내는 편이었고 그 해 브림프턴 부인의 유일한 방문객이기도 했다. 호리호리한 체구에 어딘지 우울한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그가 웃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런 느낌은 단번에 사라져버렸다. 봄날에 찾아든 따사로운 햇살 같은 미소였다. 내가 듣기로는 브림프턴 부인처럼 램퍼드 씨도 대단한 독서가였으며 두 사람은 곧잘 책을 돌려 읽고 때로는 웨일스 씨의 말에 따르면 겨울 오 어두운 서재에서 램퍼드 씨가 부인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하인들은 모두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을에 주인의 친구에게 보이는 호감 이상의 것이었다. 그는 항상 우리 모두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넸고 하인들은 브림프턴 씨가 집에 없는 동안 부인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더구나 그는 브림프턴 씨와도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솔직히 완전히 상반된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서로 진실하게 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다. 바람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브림프턴 씨의 경우에는 이틀 이상을 집에 묵지 않았으며 답답하고 한적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모양으로 매사에 불만이 많았다. 나는 브림프턴 씨가 집에 머무는 동안 술에 의지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부인과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저택의 사실에서 새벽녘까지 마데이라산 백포도주를 마시곤 했는데 한 번은 내가 평소보다 좀 늦게까지 부인의 방에 남아있을 때 고약한 술 냄새를 풍기며 불쑥 방으로 찾아온 일도 있었다. 하인들은 주인에 대해 일절 말을 삼가는 편이었다. 그러나 집안 분위기로 보아 주인 부부의 부조화는 처음부터 시작된 불행임을 알 수 있었다. 브림프턴 씨는 거친 성격에 허풍이 심했고 쾌락을 좇는 인물이었다. 반면 부인은 조용하고 내향적이며 약간은 냉정해 보일 때도 있었다. 그녀가 남편에게 하는 말투가 늘 유쾌한 것은 아니었고 내심 억누르고는 있지만 브림프턴 씨처럼 자유분방한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몇 주 동안 집안 분위기는 평온했다. 부인은 늘 친절했고 맡은 일도 힘들 게 없었으며 다른 하인들과도 잘 지낼 수 있었다. 불평할 일이 전혀 없었지만 무언가에 늘 짓눌려 있는 듯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딱히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었지만 외로움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생활에 쉽게 적응했으며 간혹 열이 오르고 맥이 풀릴 때가 있기는 했지만 고요하고 깨끗한 시골 공기를 내심 감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부인은 내게 아직 병마의 후유증이 남아있음을 알고 규칙적인 산보가 몸에 좋다며 종종 심부름거리를 생각해내곤 했다. 마을에 들러 리본을 사오라든가 편지를 붙이거나 램퍼드 씨에게 빌린 책을 갖다주는 일 등이 그런 것이었다. 문 밖을 나설 때면 늘 기분이 상쾌해졌는데 습기 머금은 숯불가를 걷는 것도 즐거웠다. 그러나 브림프턴 저택을 다시 보는 순간 우물 속에 떨어지는 돌멩이처럼 가슴 한편이 철커덕 내려앉는 것이었다. 저택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음침함 때문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음울한 분위기가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브림프턴 부인은 겨울에는 좀처럼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아주 화창한 날에만 점심 무렵 남쪽 테라스를 따라 산책하는 정도였다. 램퍼드 씨를 제외하곤 일주일에 한 번씩 DC에서 왕진을 오는 의사가 방문객의 전부였다. 의사는 부인의 간병에 필요한 몇 가지 사소한 지침을 내게 당부할 뿐 병명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다. 아침이면 이따금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있는 것으로 보아 부인이 심장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어림짐작할 정도였다. 그해 겨울은 습기가 많아 건강에 해로운 날씨가 계속됐는데 이듬해 1월에는 장마까지 찾아왔다. 내게는 힘겨운 시련이나 마찬가지였다. 밖에 나갈 수 없어서 온종일 바느질을 해야 했고 처마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점점 내 신경을 갈가대기 시작했다. 게다가 굳게 잠겨있는 맞은편 방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좀처럼 빗줄기가 사유어들지 않는 밤이면
맞은편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물론 다음날 햇살과 함께 그런 엉뚱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리곤 했다. 어느 날 아침 브림프턴 부인은 아주 쾌활한 표정으로 시내에 나갈 일이 있다고 알려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동안 내가 얼마나 침체된 기분이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아주 흥겹게 집을 나섰고 사람이 붐비는 거리와 활기찬 상점의 모습을 대하는 순간 날아갈 듯 상쾌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집으로 돌아갈 시간, 마음 한편에서 다시 정체 모를 소음과 혼란이 일기 시작했고 적막한 브림프턴 저택의 모습과 침침한 숲속이 떠올라 심사가 어지러웠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목에서 뜻밖에도 전에 함께 일했던 하녀를 만나게 되었다. 몇 년 만에 만나는 사이여서 걸음을 멈추고 이런저런 얘기를 건네며 그간 몸이 아팠다는 말도 전했다. 내가 브림프턴 저택에서 일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옛 동료는 눈을 휘둥그레 치켜뜨며 어두운 표정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뭐라고? 그 브림프턴 저택 말이니? 호틀리, 그곳에서 석 달을 버티기 힘들걸? 아, 괜찮아. 나는 그녀의 말에 약간 반박하듯 대꾸했다. 시골이면 어때? 한적해서 건강에도 좋은걸?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시골이어서가 아니야. 지난 6달 동안 그 집 하녀가 4명이나 바뀌었대. 그중에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버티기 힘든 곳이라고 하더라. 뭐라면서 그런 말을 했니? 아니 이유는 말하지 않더라고. 그 사람 이름이 NC 부인인데 그 사람 말이 너처럼 젊은 애가 그 집에 간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짐을 싸놓으라고 하던데? 그 사람 혹시 젊고 예뻤니? 나는 브림프턴 씨를 떠올리며 말했다. 전혀. 대학생들은 이미 있는 집 엄마들이 안심하고 좋아할 얼굴이야. 그저 소문에 불과하겠거니 생각했지만 땅거미가 진 숲속을 걸어 브림프턴 저택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마음이 한층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분명 그 저택에 뭔가 있는 것 같았다. 그제야 그런 생각이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차를 마시기 위해 하인 휴게실에 들렀을 때 브림프턴 씨가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물론 집안에 순식간에 감도는 불안감도 변함이 없었다. 블라인더 부인은 찻잔을 제대로 채우지 못할 만큼 손을 떨었고 웨이스 씨는 유황으로 가득 찬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 누구나 무겁게 입을 다물었는데 내가 방으로 올라가자 블라인더 부인이 말 없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었다. 오, 얘야. 그녀는 내 손을 덥석 붙잡았다. 네가 돌아와서 정말 기쁘고 고맙구나. 물론 나는 그녀의 행동이 미심쩍게 느껴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곳을 영영 떠나기라도 한 줄 아셨나요? 아니, 당연히 아니지. 그녀는 약간 당황했다.
부인이 잠시라도 혼자 계신 것이 불안하다는 얘기를 한다. 그녀는 내 손을 더 세게 움켜잡았다. 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니 부인에게도 성심을 다해주렴. 블라인더 부인은 그 말을 남기고는 서둘러 방을 나갔고 나는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애그니스가 나타나 브림프턴 부인이 찾는다는 말을 전했다. 침실에서 브림프턴 씨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나는 식사복을 미리 챙겨갈 생각으로 의상실 쪽으로 돌아갔다. 의상실은 정원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었다. 브림프턴 씨의 침실이 바로 그 뒤쪽에 있었다. 그런데 의상실에서 침실로 난 문이 약간 열려져 있어서 브림프턴 씨의 녹이 등등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당신이 얘기할 만한 상대가 그 사람뿐이던가? 겨울에는 그나마 찾아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브림프턴 부인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있잖아! 브림프턴 씨가 차갑게 윽박질렀다. 당신은 집에 없는 날이 더 많아요. 그래, 그렇다면 누구 잘못이란 얘기지? 이 집을 납골당처럼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신이 아니던가. 그쯤에서 나는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인기척을 냈고 부인이 반쯤 몸을 일으키며 내게 들어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따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웨이스 씨의 행동으로 보아 어느 때보다도 사태가 심각한 눈치였다. 그가 연신 예언서의 불길한 대목을 인용하는 바람에 주방 하녀는 혼자서는 지하 저장소까지 내려가 냉동고기를 가져올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는 브림프턴 부인의 잠자리를 챙긴 후 침울한 기분에 빠져들었고 카드 놀이라도 하면 낫겠다 싶어 블라인더 부인의 방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날 밤만은 그녀의 방이 굳게 닫혀 있어서 하는 수 없이 내 방으로 돌아와야 했다. 빗방울이 끝없이 떨어져 내 머릿속으로 똑똑 흘러드는 기분이었다. 나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친구가 한 말을 떠올렸다. 매번 하녀가 버티지 못하고 그 저택을 떠난다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선잠이 들었지만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떠야 했다. 벨이 울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 번도 울린 적이 없다. 느닷없이 어둠을 뒤흔드는 벨소리를 듣고 그만 기묘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성냥을 제대로 찾을 수 없었다. 가까스로 불을 붙이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꿈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벽면에 있는 벨을 보는 순간 작은 해머가 경련을 일으키듯 종을 울리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주섬주섬 옷을 찾아 입는데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맞은편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닫히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에 그만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못 박히듯 서 있었다. 이윽고 저택 본관을 향해 서둘러 복도를 따라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복도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어서 소리가 희미했지만 분명 여자의 발소리였다. 순간 소름이 쫙 끼쳤고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나는 혼잣말을 되내며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 앨리스 호틀리, 잘 들어. 나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누군가 먼저 저 방에서 나와 복도를 앞질러 갔어. 물론 유쾌한 기분은 아니야. 하지만 회피할 생각은 마. 부인이 지금 나를 찾아 배를 울렸고 너는 좀 전에 어떤 여자가 지나간 그 복도를 따라 부인에게 달려가야 해. 나는 다짐대로 해냈다. 그처럼 빨리 달려본 기억이 없지만 복도를 지나 브림프턴 부인의 방에 이르는 길이 천리도 넘어 보였다. 그 과정에서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었다. 집안 전체가 무덤처럼 정적과 어둠에 빠져 있었다. 브림프턴 부인의 침실에 다다랐을 때만 해도 그 무거운 정적은 그대로여서 나는 정말 꿈을 꾼 것은 아닌지 의아했다. 그런데 고개를 갸웃거리며 뒤돌아서는 순간이었다. 나는 일순 발작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채 침실 문을 세차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응답이 없어서 나는 다시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놀랍게도 문을 열어젖힌 사람은 브림프턴 씨였다. 그는 나를 보는 순간 뒤로 움찔 물러났고 촛불에 드러난 얼굴은 벌겋게 상기된 채 잔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아, 바로 너였군. 그는 기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잘난 신의 이름으로 몇 명이나 납치셨나? 나는 두 다리가 떨렸지만 그가 술에 만취한 것이라 생각하고 침착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부인이 찾으셨거든요. 대담하다. 다 들어오라고. 그는 다짜고짜 나를 옆으로 밀치더니 자신의 침실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그 걷는 모습을 살펴보니 전혀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브림프턴 부인은 탈진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나를 보자 힘겹게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의 손짓대로 약을 갖다 주자 이내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더듬거리면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를 내뱉었다. 엠마. 부인, 저는 허틀리입니다. 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녀는 눈을 번쩍 뜨더니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 꿈을 꾸고 있었구나. 이제 가서 쉬어, 허틀리. 늘 다정하게 대해주니 고마워. 보다시피 이제 괜찮아졌어. 그녀는 반대편으로 돌아누웠다. 챕터 3. 그날 밤을 꼬박 뒤척이다 밝아오는 여명이 너무도 고마울 정도였다. 얼마 후 브림프턴 부인의 호출이라며 애그니스가 부르러 왔다. 오전 9시 전에는 부른 일이 없으므로 부인이 다시 몸져 누운 것은 아닌지 서둘러 가보았지만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약간 찡그린 채 조용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허틀리?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마을에
급히 일이 있으니 지금 즉시 채비를 할 수 있겠니? 이 처방대로 약을 지어와야 해.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는데 얼굴에 약간 홍조가 떠올랐다. 브림프턴 씨가 일어나기 전에 다녀왔으면 좋겠어. 물론이에요, 부인. 그리고 잠깐만. 그녀는 갑자기 잊은 말이 있는지 나를 불러세웠다. 약을 조지하는 동안 시간이 있을 테니 램퍼드 씨에게 이 쪽지를 전해주렴. 마을까지는 3km. 걷는 동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부인이 브림프턴 씨 모르게 약을 지어라고 한 것이 이상했다. 게다가 전날 벌어졌던 일을 생각하면 혹시 그 가엾은 부인이 삶에 지쳐 급기야 자살을 결심한 것은 아닐까 의심마저 들었다. 나는 놀란 마음에 마을까지 달려가 약국으로 뛰어들었다. 사람 좋은 약사는 창문의 덧문을 열다 말고 나를 바라보았고 그 눈길을 느끼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린멜 씨.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것 좀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이상한 점은 없나요? 약사는 안경을 쓰고 처방전을 살펴보았다. 글쎄, 윌튼 박사의 처방전이 맞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험한 약인가요? 위험하다. 무슨 뜻이지? 나는 약사의 덤덤한 표정 때문에 의기소침해졌다. 제 말은 이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험한가? 물론 실수로 말이죠. 나는 움찔하며 간신히 말했다. 이건 석회수야. 갓난아이에게 한 병을 다 먹여도 문제 없지.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램퍼드 씨에게 달려갔다. 그런데 도중에 또 다른 생각이 불쑥 뇌리를 스쳤다. 약국에 가는 일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면 램퍼드 씨에게 쪽지를 전해주는 일이 그런 걸까? 그렇다면 더 불길한 상황처럼 느껴졌다. 두 신사분의 우정이 돈독해 보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부인의 편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득 내가 별의별 의심을 다 하는 것 같아 개면쩍어졌는데 아마 전날의 사건 때문에 아직 마음이 심란해서인 것 같았다. 나는 램퍼드 씨 저택에 쪽지를 맡기고 서둘러 브림프턴 저택으로 돌아와 눈에 띄지 않게 옆문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아무도 내가 외출한 사실을 모를 거란 생각은 잘못이었다. 1시간쯤 지난 후 내가 부인의 식사를 가져가자 브림프턴 씨가 복도에서 나를 막아서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왜 그렇게 부산을 떨지?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일찍부터라뇨? 제가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 요것 봐라. 노기 때문에 그의 이마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 1시간 전에 숲에서 기어들어오는 걸 내가 못 본 줄 알아? 나는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미리
준비한 것처럼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아니에요, 주인어른. 잘못 보신 거겠죠.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부르퉁하게 웃었다. 어젯밤에 내가 취했다고 생각하지? 그는 불쑥 물었다. 아닙니다, 주인어른. 이번에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어깨를 으쓱하더니 뒤돌아섰다. 하인들이 나를 아주 갖고 놀려고 드는군. 그는 걸어가는 동안 계속 구시렁댔다. 오후 들어 일과에 따라 바느질에 몰두했을 때야 지난밤의 일들이 얼마나 섬뜩했는가를 깨달았다. 나는 그 잠긴 방 문을 지날 때마다 몸서리를 치고 있었다. 분명 전날 밤 누군가 그 방에서 나와 나보다 앞서 복도를 걸어갔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뭔가 내막을 알고 있을 법한 블라인더 부인이나 웨이스 씨에게 말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만일 그들이 알고 있더라도 쉽게 알려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래서 말을 삼가고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 잠긴 방을 맞대고 또 하룻밤을 새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순간 짐을 싸서 첫 기차를 타고 그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엾은 부인을 내팽개칠 수 없는 일이었고 나는 바느질에 몰두하며 잡념을 떨쳐내려고 애썼다. 내가 겨우 마음을 다잡고 바느질을 한 지 10분도 채 안 돼 재봉틀이 멈추어 버렸다. 그 재봉틀은 집안에 있는 유일한 것으로 성능이 괜찮은 편이지만 몇 가지 작은 고장이 잦았다. 블라인더 부인은 엠마 섹슨이 죽은 이후 그 재봉틀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고장난 부분을 살펴보며 이것저것 만져보는데 전에는 꿈쩍도 않고 열리지 않았던 서랍이 앞쪽으로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그 속에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나는 사진을 꺼내 들어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특히 뭔가를 묻는 듯한 그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낯이 익었다. 불현듯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뛰쳐나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그 눈빛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무서운 예감이 달려들었다. 나는 곧바로 블라인더 부인에게 뛰어갔다. 그녀는 낮잠을 자고 있다 내 모습을 보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 블라인더 부인, 이게 누구죠? 나는 사진을 내밀며 물었다. 그녀는 눈가를 비비며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엠마 톰슨이네. 이 사진 어디서 났지? 나는 한동안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블라인더 부인, 얼마 전에도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블라인더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쪽으로 걸어갔다. 이런, 깜빡 잠이 들었네. 자, 이제 일해야지, 어틀리. 벌써 4시잖아? 브림프턴 씨 저녁 식사로 버지니아 햄을 구울 시간이야.
챕터 4. 겉으로 보기엔 1, 2주 정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갔다. 다른 점이 있다면 브림프턴 씨가 계속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과 램퍼드 씨가 한 번도 집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을 앞두고 브림프턴 씨는 부인의 침실에 있었는데 말소리가 들려왔다. 램퍼드는 어디 간 거지? 일주일째 얼굴을 못 봤잖아. 내가 있어서 얼씬도 않는 건가? 브림프턴 부인이 뭐라고 대꾸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글쎄. 그는 계속 말했다. 둘이면 좋은 친구가 되지만 셋이면 노상 싸움질을 하지. 램퍼드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 며칠 집을 비워서 그 사람한테도 기회를 줘야겠지 아마. 그는 무슨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다음 날 마치 우연의 일치처럼 램퍼드 씨가 나타났다. 나중에 마부에게 물어보니 세 분이 서재에서 즐겁게 차를 마신 후 램퍼드 씨가 돌아갈 때는 브림프턴 씨가 직접 대문까지 배웅을 나갔다고 했다. 당시 모든 일상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고 앞서 말했는데 다른 하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내 경우는 아니었다. 내 방에서 벨이 울린 그날 밤 이후 나는 전과 같아질 수 없었다. 매일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벨이 또 울리는지 맞은편 방문이 슬며시 열리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벨은 다시 울리지 않았고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기묘한 음향보다는 침묵이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잠긴 방문 뒤에 누군가 움츠린 채 나처럼 무언가를 살피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는 이렇게라도 소리치고 싶었다. 누구든 간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봐. 거기 숨어서 밤마다 나를 엿보지 말고. 사람들은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아해할지 모른다. 물론 한 번인가 그럴 뻔한 일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되돌려야 했다. 그것이 점점 더 내게 의지하는 브림프턴 부인에 대한 연민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설 용기가 없어서였는지 그도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감정에 이끌려서인지는 자신할 수 없다. 나는 마법에 걸린 듯 끔찍한 악몽과 같은 밤을 지내고 낮에는 아무 일 아니라고 자유하면서 그 집을 떠나지 못했다. 브림프턴 부인의 얼굴 표정도 내내 신경이 쓰였다. 그녀 역시 나처럼 그날 이후 여러모로 변해 있었다. 브림프턴 씨가 떠나면 좀 나아지려나 생각했지만 좀 편안해 보일 뿐 예전의 쾌활한 성품과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한편 부인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각별해져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시간이 늘어갔다. 엠마 섹슨이 죽은 이후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의지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는 애그니스의 말을 듣고 보니 가엾은 부인에 대한 연민이 더욱더 깊어졌다.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브림프턴 씨가 집을 떠난 후 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램퍼드 씨의 방문이 이어졌다. 나는 저택 정원이나 마을에서 한두 번 그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역시 어딘지 변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상에 빠져들곤 했다. 몇 주가 지나갔고 브림프턴 씨는 한 달째 집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서인도 어딘가에서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웨이스 씨는 서인도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며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어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들 수 있다고 해도 전능한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애그니스는 브림프턴 씨가 집에 없는 한 전능한 하느님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덧붙였다. 이런 말이 오가는 가운데 웃음꽃이 피어났고 블라인더 부인도 무슨 상소리냐며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우리는 서인도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말에 마냥 즐거워했고 웨이스 씨의 엄숙한 표정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다. 기분이 한결 좋아져서인지 브림프턴 부인의 표정도 밝아 보였고 조금은 쾌활해진 느낌마저 들었다. 그녀는 아침에 산책을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방 안에 누워 내게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 무엇보다 잠긴 그 방문 앞을 지나칠 때 오랜만에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방에 들어서서는 깊은 행복감이 밀려왔다. 어느 날 내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지루한 장마보다 훨씬 유쾌한 광경이었고 흰색으로 뒤덮인 정원의 모습은 정말이지 아름다웠다. 바깥뿐 아니라 집안의 침울한 감정까지 모두 흰눈에 덮여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정겨운 기분에 빠져 있는데 문득 곁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무심코 애그니스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돌렸다. 왔어, 애그니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엠마 섹슨이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꼼짝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던 것 같다. 혼돈 속에서 조금씩 공포감이 밀려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고요한 감정이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나를 바라보았는데 말없는 애원의 표정이 얼굴에 떠올라 있었다. 그러나 내가 무슨 수로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 갑자기 그녀가 돌아섰고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발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고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나갔다. 그녀는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브림프턴 부인의 방을 찾아갈 모양이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뒤 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젖혔다. 나는 그녀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 뒷문으로 난 복도를 걸어갔다. 주방과 휴게실은 텅 비어 있었고 식료품 저장실에 있을 마부 외에는 모두들 일과가 끝난 후였다. 그녀는 문가에서 멈춰서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순간 망설였다. 대체 그녀가 어디로 나를 데려가려는 걸까? 그녀의 등 뒤로 문이 부드럽게 닫혔고 나는 다시 그 문을 열고 이미 사라져버렸을 그녀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몇 미터 앞에서 급히 정원을 지나 숲과 길목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희디흰 눈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음침하고 쓸쓸해 보였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따라오라며 계속 내게 손짓했고 나는 블라인더 부인의 낡은 쇼를 움켜잡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엠마 섹스는 숲길에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고 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녀의 뒤를 따라 큰 길까지 다다랐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을로 향하는 공터로 접어들었다. 눈 덮인 언덕 위에 올라서는 그녀 뒤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순간 내 안으로부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솟구쳤고 사타구니가 축축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절박했다. 그녀가 서 있는 시골의 풍경은 무덤처럼 황량해 보였으며 우리 둘 외에는 그 넓은 세상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가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리자 그녀는 뒤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와 나 사이에 단단한 동아줄이 묶여있는 느낌이었다. 또다시 나는 묶인 개처럼 그녀의 뒤를 따라가야 했다. 이윽고 마을에 접어들었지만 그녀는 계속 걸어 교회와 대장장이 가게를 지나 램퍼드 씨의 저택으로 향하는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램퍼드 씨의 저택은 길 가까이 있었다. 포석 깔린 길을 따라가면 곧이어 평범한 구식 건물의 현관문이 나타났다. 주위 어디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없었고 내가 포석 깔린 길로 접어들자 엠마 섹스는 대문과 느릅나무 아래 멈추어 섰다. 다시 두려움이 몰려들었다. 이제 그 기이한 여정의 끝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차례였다. 브림프턴 저택을 나온 이후 줄곧 그녀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반문해 보았지만 정신이 홀린 듯 뒤따라왔을 뿐 램퍼드 씨의 집 앞에서도 머릿속은 눈처럼 새하얗게 비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눈 위에 약간 떠 있었으며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녀는 느릅나무 아래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엠마 섹슨이 그곳까지 나를 데려온 이유가 분명 있을 터였다. 그러나 어떻게든 뭔가 해야 한다는 절실한 생각이 들 뿐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다. 브림프턴 부부에게 조금도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왠지 그들에게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엠마 섹슨이 그 불길함의 정체를 알고 내게 말해주려는 게 분명했다. 어쩌면 내가 묻는다면 대답해 줄지 몰랐다. 그녀에게 말을 걸 생각을 하니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용기를 내서 그녀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저택문이 열리고 램퍼드 씨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그날 아침 브림프턴 부인을 찾아왔을 때처럼 몹시 즐거운 표정이었지만 나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이었다. 아니, 허틀리 아닌가? 무슨 일이지? 오솔길을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는데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기에 땅속에 뿌리를 박고 나무가 된 건 아닌지 궁금해서 나왔지. 허틀리,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 나는 말 없이 느릅나무 쪽을 바라보았고 그도 이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시선이 닿는 곳까지 오솔길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사라져버렸고 그때까지도 나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다. 나를 응시하던 그녀의 마지막 시선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여전히 내게 남겨진 것은 혼란뿐이었다. 그녀가 그곳에 서서 나를 바라보던 순간보다 더 절망적인 느낌이었다. 그녀는 내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비밀을 떠넘긴 채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갑자기 주위가 빙글빙글 돌며 희디인 대지가 푹 꺼지는 것 같았다. 브랜디 한 모금과 집안의 훈훈한 온기 덕분에 나는 곧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나는 곧바로 브림프턴 저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되뇌고 있었다. 어둠이 깊어진 시간이었고 혹시 브림프턴 부인이 나를 찾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기만 했다. 나는 산책을 나왔다가 대문 앞을 지나는 순간 현기증이 일었다고 램퍼드 씨에게 설명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뭔가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저녁 식사를 위해 브림프턴 부인의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부인은 핏기 없는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가벼운 두통 때문이라고 둘러대자 그녀는 그 시간 이후에는 다시 부르지 않을 테니 편히 쉬라고 말했다. 솔직히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방에서 혼자 밤을 보낸다는 것이 더 끔찍하게 느껴졌다. 나는 얼굴을 들어올릴 힘마저 없어 복도 계단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9시쯤 나는 기어가듯 내 방으로 올라갔는데 너무도 지쳐 얼굴에 닿는 베개의 감촉에는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다. 얼마 후면 나머지 하인들도 모두 잠자리에 들 것이었다. 브림프턴 씨가 집에 없는 동안에는 모두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10시가 채 되기 전 블라인더 부인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웨이스 씨의 방문이 닫혔다. 대지와 공기가 모두 눈 속에 갇혀 몹시 고요한 밤이었다. 나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고 조용히 누운 채 어둠이 깔린 이후 저택으로 찾아드는 기이한 소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정원으로 향하는 유리문 같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서 창가를 내다보았다. 희미한 달빛, 흩날리는 눈발 속에는 아무 형체도 없었다. 나는 다시 침대에 누워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요란한 벨소리에 깜짝 놀라 잠을 깼으니 말이다.
나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옷을 입기 시작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인가 벌어지고 있었다. 두 손이 얼어붙었는지 옷을 입기가 너무도 힘들고 더디게 느껴졌다. 가까스로 문을 열고 복도를 바라보았다. 적어도 손에 촛불이 던져준 불빛 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급하게 본관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순간 내 심장은 싸늘하게 얼어붙고 말았다. 엠마 섹슨이 계단 끝에 서서 아래층 어둠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자꾸 미끄러졌지만 겨우 문을 닫는 순간 엠마 섹슨의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아래층에서 잠긴 현관문에 열쇠를 넣는 듯한 은밀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곧바로 브림프턴 부인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나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인기척이 느껴졌고 빗장을 푸는 소리와 함께 브림프턴 부인이 나타났다. 놀랍게도 그녀는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몹시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허틀리? 무슨 일이지? 어디 아픈 거 아니니? 그녀는 속삭였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픈 게 아니라 벨이 울렸어요. 내 말을 듣고 창백해진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잘못 들었겠지. 그녀는 약간 거칠게 말했다. 나는 벨을 누르지 않았어. 꿈을 꾼 것 같구나. 가서 자거라. 그녀는 방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래층 거실 쪽에서 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발소리였다. 그제야 나는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부인! 나는 그녀를 밀치며 말했다. 집안에 누가 있어요. 누구? 브림프턴 씨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요. 겁에 질린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내 발치로 고꾸라져 버렸다. 나는 다급히 그녀를 흔들어 보았지만 숨결로 보아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는 순간 계단을 올라오는 급한 발소리가 이내 복도로 접어들었다. 복도 문이 활짝 열렸고 여행복 차림으로 눈발을 휘날리며 브림프턴 씨가 모습을 나타냈다. 내가 브림프턴 부인의 얼굴을 받치고 있는 광경에 놀랐는지 그는 순간 뒤쪽으로 움찔하는 모습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벌겋던 얼굴의 혈색도 핏기가 많이 사라진 상태였으며 이마에는 붉은 반점이 돋아 있었다. 브림프턴 부인이 기절하셨어요. 그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나를 옆으로 밀쳤다. 가엾게도 시간을 잘못 선택하셨군 그래. 좋은 시간을 방해해서 안 된 일이지만. 나는 브림프턴 씨의 행동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게 무슨 짓입니까?
친구 얼굴 좀 보겠다는 것뿐이야. 그는 의상실 쪽을 흘낏거렸다. 나는 피가 거꾸로 서는 기분이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모른 채 나는 다급히 그의 소매를 붙잡고 매달렸다. 주인어른, 주인어른, 제발 가엾은 부인을 좀 보세요. 그는 거칠게 내 손길을 뿌리쳤다. 내가 보기엔 이미 숨이 끊긴 것 같군. 그는 여전히 의상실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브림프턴 씨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문을 활짝 열어젖혔지만 곧바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었다. 엠마 섹슨이었다. 어둠 속에서도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으며 브림프턴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다. 내가 다시 그쪽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미 엠마 섹슨의 모습이 사라진 후였다. 브림프턴 씨는 기진맥진한 사람처럼 우두커니 서 있었고 브림프턴 부인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 것은 그때였다. 그녀는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정신을 놓아버렸고 나는 죽음의 수위가 서서히 그녀에게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사흘 후 우리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브림프턴 부인을 땅속에 묻었다. 사나운 날씨 때문에 교회를 찾아온 조문객은 거의 없었고 가엾은 부인에겐 절친한 친구도 적었다. 관을 들고 교회 복도를 지나갈 때 램퍼드 씨가 가장 늦게 모습을 나타냈다. 몇 안 되는 친구로서 그는 참담한 모습이었으며 나는 그토록 창백한 얼굴을 한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내 곁을 스치는 순간 나는 그가 지팡이에 약간 몸을 의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브림프턴 씨 이마에 난 반점이 순간 더욱 붉게 달아오르는 것으로 보아 그도 램퍼드 씨의 불편한 다리를 눈치챈 것 같았다. 그는 장례식 내내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순간까지도 멀찍이 떨어져 있는 램퍼드 씨를 노려보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묘지로 향하는 도중 램퍼드 씨는 자취를 감추었다. 가엾은 부인이 땅속에 묻히고 난 직후 브림프턴 씨는 우리에겐 한마디 말도 없이 대기 중이던 마차에 뛰어올랐다. 역으로. 나는 그의 외침을 들었다. 우리 하인들만 저택으로 돌아왔다. 으스스한 브림프턴 저택이 서늘함을 가져다 주었나요? 지금까지 읽어주는 세이렌이었습니다. 읽어주는 세이렌의 여름 남양 특집은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